2024년 10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오후 서울 변두리 달동네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72세 김성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성호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아버지. 성호는 한숨을 내쉬며 89세 아버지 김종석의 방을 바라봤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드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치매 3기 판정을 받으신 채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방 한 구석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성호는 코를 찌르는 냄새를 참으며 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시던 낡은 옷장과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형들은 왜 이런 일은 안 도와주는 걸까? 성호의 마음속에 쓸쓸함이 밀려왔다. 큰형 성일이는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했고 둘째 형 성민이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성호는 평생 아버지를 모시며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전부였다.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뒷전이었고 아버지 간병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내가 제일 한가하니까 라는 말과 함께 모든 책임이 성호에게 떠넘겨졌다. 또 허실이군. 성호는 서랍 하나를 열며 중얼거렸다. 오래된 약봉지들과 돋보기, 그리고 낡은 볼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다. 이게 뭐지? 성호가 꺼내온 것은 갈색 종이 상자였다. 신발 상자 크기 정도로 겉면이 손때로 까맣게 변해 있었다. 상자는 투명 테이프로 여러 겹 둘둘 감싸져 있어서 마치 누군가가 절대 열어보면 안 되는 것처럼 봉인되어 있었다. 성호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다.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이런 상자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 아버지는 늘 소탈하고 숨기는 것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아버지께서 숨기시는 게 있으셨나? 성호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다. 끈적끈적한 테이프가 손가락에 달라붙으면서 불쾌한 느낌을 주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마침내 상자 뚜껑을 열자 성호는 눈을 의심했다. 상자 안에는 수십 권의 낡은 다이어리가 빼곡히 들어있었다. 모두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1990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일기를 쓰셨다고? 성호는 믿을 수 없었다.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가 일기를 쓰신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아버지는 늘 글 쓰는 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성호는 상자를 뒤져보며 일기장들의 연도를 확인했다. 1990년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 것은 2019년까지. 무려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아버지는 꾸준히 일기를 쓰고 계셨던 것이다. 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성호의 마음속에 의문이 커졌다. 가족들도 모르게 30년 동안 일기를 쓰신다는 것은 분명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성호는 가장 최근 일기장인 2019년 것을 펼쳐보기로 했다. 일기장을 펼치자 아버지의 친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2019년 후반부로 갈수록 글씨가 점점 떨리고 있었다. 치매 증상이 시작되면서 손떨림이 생기셨던 모양이었다. 성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2019년 12월 15일.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기 불과 일주일 전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성호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1992년. 나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다. 11월 23일. 비가 내리던 그 밤에 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이제 내 기억도 사라져간다. 그래도 이것만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성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아버지가 살인을 목격하셨다고? 성호는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마구 뛰면서 숨이 가빠졌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평생 착하게만 사셨던 아버지가 살인사건과 연관이 있다니. 청호는 급하게 그 앞 페이지들을 넘겨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견하고는 경악했다. 피해자 박영수, 당시 43세 부동산 중개업, 장소 서초동 반포천 다리 밑, 범인 키 175cm 정도, 회색 코트 착용, 왼손에 반지, 시간 오후 11시 30분경. 이것은 단순한 망상이나 꿈이 아니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아버지 특유의 꼼꼼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록이었다. 청호는 급하게 다른 일기장들도 펼쳐보기 시작했다. 1993년, 1994년, 1997년. 매년 비슷한 기록들이 나타났다. 모두 실종사건이나 살인사건에 관한 것들이었고, 아버지는 그것들을 마치 탐정처럼 꼼꼼하게 기록해두고 계셨던 것이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경찰도 가족도 모두 내가 미쳤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청호는 아버지의 심정을 담은 문장들을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30년 동안 아버지는 혼자서 이런 무거운 비밀을 안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아버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내가 너무 아버지를 몰랐구나. 청호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가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가끔 혼잣말을 하시거나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청호는 1992년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해의 기록이었다. 1992년 11월 24일. 어젯밤 일을 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았다. 내가 70살이라는 이유로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1992년 12월 1일. 박영수 씨 실종 신고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는 뉴스를 봤다. 가족들이 울고 있었다. 내가 목격한 것이 맞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청호는 컴퓨터를 켜서 박영수 실종 사건 1992년을 검색해 보았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결과를 보고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부동산 중개업자 박영수 43 실종. 서초동 일대에서 마지막 목격. 1992년 11월 24일 반포천 근처에서 차량만 발견. 행방불명 30년째. 아버지의 일기가 사실이었다. 청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실제 살인 사건을 목격하셨고 그것을 혼자서 기록해오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청호는 급하게 일기장들을 상자에 다시 넣었다. 큰형 성일이 들어오고 있었다. 청호야. 뭐 하고 있냐? 성일은 정장을 입은 채로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아버지 집 정리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형, 그게... 청호는 말을 망설였다. 이 충격적인 발견을 형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빨리 정리해야지. 집도 팔아야 하고 아버지 용돈도 마련해야 하고 참 요양원비도 올랐다더라. 이번 달부터 10만 원 더 내야 한다. 청일의 말은 현실적이고 차가웠다. 아버지보다는 돈 걱정이 앞서는 모습이었다. 청호는 가슴이 답답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간직해오신 엄청난 비밀을 발견했는데 가족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았다. 특히 성일이는 실용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형, 혹시 아버지가 예전에 무슨 특별한 일 겪으신 적 있어? 청일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특별한 일? 아버지는 평생 평범하게 사셨잖아. 왜 갑자기 그런 소리 해? 청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형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성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혼자서 간직해오신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이제 자신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 아버지, 정말 살인을 목격하셨던 건가? 그리고 그것을 30년 동안 혼자 안고 계셨던 건가? 청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다. 내일 요양원에 가서 아버지께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치매로 인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일기장들은 단순한 노인의 망상이 아니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 사건들과도 일치했다. 청호는 결심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오신 이 비밀을 이제 자신이 알아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성호는 부엌에서 믹스커피를 타며 밤새 뒤척인 피로감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본 그 충격적인 내용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1992년, 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다. 청호는 컵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쓴맛이 혀끝에 감돌았지만 마음의 쓴맛은 더욱 진했다. 청호야, 아침은 먹었냐? 현관문이 열리며 둘째 형 성민이 들어왔다. 의사인 성민이는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표정이 어딘지 무거워 보였다. 형,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아버지 상태 때문에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 어젯밤에 계속 소리를 지르셨다나 봐. 청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를 지르셨는데? 잘 안 들렸는데. 못 믿어. 못 믿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다고 해. 진정제를 놨는데도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셨대. 청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아버지가 일기장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닐까? 치매에 걸리셨어도 깊은 무의식 속에서는 30년간의 비밀이 아직 남아있는 것일까? 성민이 형, 혹시 아버지가 예전에 무슨 이상한 얘기 하신 적 있어? 성민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성호를 바라봤다. 이상한 얘기, 뭔 소리야? 아버지는 항상 조용하셨잖아. 그게 만약에 말이야. 아버지가 뭔가 목격하셨다든지 아니면 야, 성호야. 성민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너도 나이가 들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아버지 치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성호는 형의 냉정한 반응에 말문이 막혔다. 역시 가족들에게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보다 성호야, 아버지 집 정리는 언제까지 끝낼 거야? 요양원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은데. 성민이의 말은 늘 그랬듯이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성호에게는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형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관리해야 할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성호는 아버지의 증거 상자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상자 안의 사진들과 기록들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이 모든 게 진짜일까? 성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치며 혼잣말을 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에 처해본 적이 없었다. 경찰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 자신의 삶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이런 고민도 없었겠지. 1994년 7월 3일. 오늘 정민호 씨 실종 뉴스를 봤다. 또 시작됐구나. 이번에는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패턴이 똑같다. 장소도, 시간대도, 심지어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까지.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성호는 급하게 인터넷을 켰다. 정민호 실종 1994년을 검색하자 또다시 관련 기사가 나왔다. 회사원 정민호 40일 실종. 강남구에서 마지막 목격. 1994년 7월 4일 오토바이와 함께 흔적 없이 사라져. 성호는 마우스를 잡은 손이 떨렸다. 세 번째였다. 아버지의 기록과 일치하는 실제 사건이.
이제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없었다.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야겠어. 성호는 아버지의 일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총 7건의 실종 사건, 모두 30대-40대 남성들이었고 모두 서울 강남 서초 지역에서 발생했다. 각 사건을 검색해 보니 놀랍게도 모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었다. 그리고 모두 미해결 상태였다. 이게 말이 되나? 연쇄살인이 10년 동안 계속됐는데 아무도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성호는 서초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야 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1990년대 서초구 일대 실종 사건들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 말씀이시죠? 1992년 박영수 씨부터 2001년 이수진 씨까지 혹시 이 사건들을 연관지어 수사하신 적이 있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렸다. 아, 그 시기 사건들 말씀이시군요. 실제로 연관성을 의심해서 수사본부를 꾸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증거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정보가 있으시다면? 성호는 망설였다. 아버지의 일기장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치매 노인의 일기라고 하면 또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혹시 당시 목격자 진술은 없었나요? 있긴 했습니다. 몇 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서 성호는 가슴이 답답했다. 아버지도 그 연세 많은 목격자 중 한 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혹시 김종석이라는 분 기억하세요? 당시 목격자로. 잠깐만요. 전화 너머에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 맞습니다. 김종석 씨. 당시 여러 차례 신고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아버님이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드시죠? 경찰관의 말에서 성호는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도 느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성호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 30년 전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욱 어려울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요양원에서였다. 성호님, 어르신께서 깨어나셨는데 오늘은 평소와 다르세요. 어떻게 다른데요? 정신이 아주 또렷하세요. 그리고 계속 성호님을 찾으세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성호는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다. 혹시 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을 기억하실까 하는 희망을 품고 요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평소보다 표정이 맑아 보였다. 아버지, 성호야.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성호를 반겼다. 기다리고 있었어. 성호는 놀랐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버지가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아버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오늘은 머리가 맑아. 성호야. 내가 내 일기장을 찾았지. 성호는 숨이 막혔다.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셨다. 네, 찾았어요. 그럼 상자도 찾았겠구나. 빨간 상자 말이야. 네, 찾았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동안 그 모든 걸.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성호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경찰도, 가족들도, 심지어 너희들도. 성호는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성호야. 내 탓이 아니야. 아버지가 성호의 손을 잡으셨다. 하지만 이제는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아버지, 그 사람, 최종태 이장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표정이 급변했다. 두려움이 스쳤다. 성호야, 그 사람은 위험해.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어떻게 확신하세요? 나는 30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봤어. 처음에는 의심이었지만 점점 확신이 됐지.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사건 현장에 항상 나타났어. 그리고 피해자들과 공통점이 있었지. 무슨 공통점이요? 모두 내 땅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 청호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땅이요? 그래, 내가 젊었을 때 사둔 땅이 있어. 지금은 개발 예정지가 됐어. 수십억 원 가치야. 청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동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 땅에 대해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부동산 일 때문이지. 박영수 씨는 중개업자였고 정민호 씨는 감정평가사였어. 최인숙 씨는 그 동네 주민이었고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성호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럼 최종태가 아버지 땅을 노리고? 그래, 그 사람은 예전부터 내 땅을 탐내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멈추셨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말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성호야, 내가 너무 무서웠어. 30년 동안 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무서웠어. 성호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다. 30년 동안 이런 공포 속에서 혼자 지내셨다니.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성호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사람은 아직도.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멈추시고 창밖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다. 어떡해. 성호가 창밖을 보니 요양원 주차장에 최종태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성호야,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나 봐. 성호는 온몸이 굳었다. 최종태가 자신들의 대화를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안 돼. 아버지가 성호의 팔을 꽉 잡으셨다. 절대 혼자 가면 안 돼. 그 사람은 그때 간병사가 들어왔다. 어르신, 연회객이 오셨어요. 최종태님이라고 하시는데. 성호와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눈에는 공포가, 성호의 눈에는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올라오신다고 하시는데. 안 돼요. 성호가 급히 말했다. 아버지께서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오늘은 면회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간병사가 나간 후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다. 성호야, 그 사람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하지만 성호 자신도 두려웠다. 만약 정말로 최종태가 연쇄살인범이라면 그가 지금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성호야, 일기장과 상자, 안전한 곳에 숨겨둬.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멈추시고 눈을 감으셨다. 흥분했던 탓인지 기력이 떨어지신 것 같았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치매 상태로 돌아가신 것 같았다. 방금 전에 또렷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성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요양원을 나섰다. 주차장에서 최종태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호는 여러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최종태는 정말로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성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괴롭혀온 그 인물을 이제는 자신이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에 도착한 성호는 아버지의 일기장과 증거 상자를 더욱 안전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했다. 최종태가 정말로 범인이라면 이제 성호도 그의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었다. 그날 밤 성호는 잠들기 전에 모든 문을 2번씩 확인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야구 방망이를 놓아두었다. 30년 동안 숨어있던 진실이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기까지는 아직도 긴 싸움이 남아있었다. 형은 아버지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 안 해. 성민이는 한숨을 쉬었다. 성호야,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못 알아보셔. 치매라는 게 그런 거야.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됐어. 형. 성호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형은 의사였지만 아버지를 환자로만 보는 것 같았다.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신 무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성민이가 떠난 후 성호는 다시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봤다. 어젯밤에는 충격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1993년 3월 15일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최인숙 씨 38세 학원 강사. 같은 방식이었다. 같은 시간대, 비슷한 장소.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성호는 급하게 인터넷으로 최인숙 실종사건 1993년을 검색했다. 그리고 또다시 경악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학원 강사 최인숙 38 실종. 강남구 일대에서 마지막 목격. 1993년 3월 16일 승용차와 함께 실종. 단서 없어. 아버지는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의 사건을 목격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30년 동안 혼자서 기록해오고 계셨던 것이다. 성호는 손이 떨리면서도 계속 일기를 읽어나갔다. 1993년 4월 20일 경찰서에 다시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돌려보냈다. 담당 형사는 내가 노인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1993년 5월 1일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성일이는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지셨다고 말했고 성민이는 병원에 가보자고 했다. 막내 성호만 끝까지 들어주었지만 그 아이도 어리둥절해했다. 성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30년 전 당시에도 자신만이 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들어드렸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성호는 40대 초반이었고 아버지의 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었다. 그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다면. 성호는 깊은 후회에 빠졌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혼자서 이런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계셨는데 가족 중 누구도 진심으로 믿어드리지 못했던 것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요양원에서였다. 성호님, 어르신이 깨어나셨는데 계속 성호님을 찾으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성호는 급히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혹시 아버지께서 정신이 또렷한 순간에 뭔가 말씀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요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다. 평소와 달리 눈빛이 조금 더 또렷해 보였다. 아버지, 성호야, 성호야 맞지? 성호는 놀랐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신 적이 거의 없었는데. 네, 아버지, 제가 성호예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성호의 손을 잡으셨다. 성호야, 내가 숨겨놓은 게 있어. 성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뭘 숨겨놓으셨어요? 아버지? 상자, 빨간 상자, 지하실에 빨간 상자요.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 사진도, 신문도, 모든 증거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성호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 무슨 증거요? 뭘 증명하시려는 거예요? 종태, 최종태가
그 사람이 아버지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다. 혈압 측정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간병사가 달려왔다. 성호는 급히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중얼거리셨다. 믿어줘. 성호야, 나만이라도 믿어줘. 네, 아버지. 제가 믿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아버지는 성호의 말을 듣고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진정제가 들어가면서 다시 잠에 빠지셨다.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곧바로 지하실로 내려갔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빨간 상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지하실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했다. 성호는 손전등을 켜고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책장 뒤에 숨겨진 빨간 플라스틱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성호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신문 스크랩, 그리고 손으로 직접 그린 지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어둠 속에서 촬영된 것들이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태가 보였다. 그리고 그 중 한 장에서는 차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리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아버지가 직접 사진까지 찍으셨다고? 성호는 아버지의 용기에 감탄했다. 70대의 나이에 이런 위험한 일을 혼자서 해내셨다니. 그리고 30년 동안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간직해 오셨다니. 신문 스크랩들을 보니 아버지가 언급하신 모든 실종 사건들의 기사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기사 옆에는 아버지의 세세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경찰 수사 방향 틀렸음. 진짜 범인은 다른 사람. 목격 시간과 경찰 발표 시간 다름. 아버지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30년 동안 혼자서 탐정 역할을 해오고 계셨던 것이다. 그런데 상자 맨 밑에서 성호는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최종태라는 이름이 적힌 두꺼운 파일이었다. 파일을 열어보니 최종태에 대한 상세한 신상 정보와 함께 그의 과거 행적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의 유사 사건들까지 조사해 놓으셨던 것이다. 성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최종태, 그 이름은 현재 동네 이장을 맡고 있는 83세 노인의 이름이었다.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 한 분이었다. 설마 최종태 이장님이. 성호는 믿을 수 없었다. 최종태 이장은 동네에서 20년 넘게 이장직을 맡으며 모든 주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분이었다. 항상 친절하고 자상하셨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주시는 분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록은 명확했다. 사진, 목격담, 그리고 철저한 조사 자료까지. 이 모든 것이 최종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성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혼자서 추적해 오신 범인이 바로 코앞에 살고 있는 이웃이라니.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도 동네에서 존경받으며 살고 있다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성호는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다. 가족들은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30년 된 증거들이 과연 유효할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지켜오신 이 진실을 자신이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최종태 이장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평소처럼 정원을 가꾸고 계시던 최종태 이장이 성호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드셨다. 성호야,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나? 아, 네, 이장님.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치매라는 게 참 안타까운 병이지. 기억을 다 잃어버리니까 말이야. 최종태 이장의 말에서 성호는 묘한 뉘앙스를 감지했다. 마치 기억을 잃어서 다행이라는 듯한. 이장님,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무슨 이상한 말씀 하신 적 있나요? 최종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이상한 말. 무슨, 그냥 혹시 뭔가 목격했다거나. 성호야,
최종태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내 아버지는 치매 걸리시기 전부터도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 나이가 들면 그런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청호는 등골이 오싹했다. 최종태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마치 경계하는 듯한 위협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부터 성호는 조심스럽게 최종태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의문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30년 추적이 이제 성호의 몫이 되었다. 하지만 과연 자신이 이 무거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긴 싸움을 시작할 각오를 다졌다. 성호는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다. 요양원에서 아버지가 보여주신 공포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주차장에 서 있던 최종태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되돌아왔다. 새벽 5시, 성호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부엌으로 나왔다.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정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성호는 커튼을 조심스럽게 걷고 밖을 살펴봤다. 다행히 수상한 기척은 없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확신은 들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대충 때우고 난 후 성호는 아버지의 증거 상자를 다시 꺼냈다. 어젯밤 요양원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을 토대로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 했다. 아버지 땅, 수십억 원 가치의 개발 예정지. 성호는 아버지가 과거에 구입하신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류함을 뒤지니 1970년대 토지 매매 계약서가 나왔다. 당시 아버지께서 강남구 일대의 땅 몇 필지를 구입하셨던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정도 가치가 된다고? 성호는 인터넷으로 해당 지역의 현재 시세를 조회해봤다. 그리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아버지가 구입하신 땅이 현재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평당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전체 면적을 계산해보니 정말로 수십억 원 규모였다. 이런 땅이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까? 성호는 의문이 들었다. 이 정도 재산이 있다면 가족들의 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 땅을 팔지 않으셨을까? 답은 아버지의 일기장에 있었다. 1993년 8월 15일. 오늘 최종태가 또 찾아왔다. 내 땅을 팔라고 계속 성하다. 시세의 절반 가격을 제시하면서 지금 팔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나는 절대 그 사람에게 팔지 않겠다. 뭔가 수상하다. 1994년 2월 10일. 박영수 씨가 실종된 후 최종태가 다시 나타났다. 이제 중간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니 좋은 조건으로 거래하자고 했다. 소름이 돋았다. 설마 그 사람이? 성호는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는 이미 30년 전부터 최종태의 진짜 목적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기록이었다. 1995년 5월 20일. 최인숙 씨도 사라졌다. 그녀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고 내 땅의 정확한 가치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제 확신한다. 최종태는 내 땅에 대해 아는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 정말로 그랬던 거야. 성호는 온몸이 떨렸다. 최종태는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제거해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땅이 있었다. 성호는 상자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다. 아버지가 정리해 놓으신 최종태에 대한 상세한 조사 자료였다. 파일을 열어보니 최종태의 과거 이력이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원래 다른 지역 출신이었고 1990년에 이 동네로 이사 온 것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이전에 살았던 지역에서도 유사한 실종 사건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혼자서 조사하셨다고?
성호는 아버지의 치밀함에 감탄했다. 70대의 나이에 이런 추적 조사를 해내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다. 최종태의 진짜 목적 내 땅을 헐값에 사들여 개발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 이를 위해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나를 고립시켜 결국 팔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하지만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 성호는 아버지의 의지에 가슴이 뭉클했다. 30년 동안 이런 위험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진실을 지켜오셨던 것이다.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성호는 깜짝 놀라 상자를 급히 숨겼다.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최종태가 서 있었다. 설마 정말로 온다고? 성호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너무 급작스럽게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었다. 아, 이장님. 안녕하세요. 성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문을 열었다. 최종태는 평소와 같은 친근한 미소를 지었지만 성호의 눈에는 그 미소가 섬뜩하게 보였다. 성호야, 어제 요양원에서 못 뵙고 왔네. 아버지는 어떠시던가? 어제는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요. 그래. 치매 환자들은 날씨나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지. 최종태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혹시 집 정리는 잘 되어 가나? 네. 천천히 하고 있어요. 뭔가 특별한 것도 찾았겠지. 오래 사신 집이니까 추억거리도 많을 테고. 최종태의 말에서 성호는 미묘한 탐색의 뉘앙스를 느꼈다.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별로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오래된 물건들이나. 그래, 아버지께서 서류나 기록 같은 거는 안 쓰셨나? 연세 드신 분들은 가끔 그런 기록을 남기시곤 하는데. 성호는 온몸이 굳었다. 최종태가 일기장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었다. 기록이요? 아버지는 그런 거 안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가? 그럼 다행이네. 최종태가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가끔 옛날 어르신들이 이상한 걸 적어 놓으시면 가족들이 곤란해지거든. 무슨 말씀이세요? 별것 아니야. 치매 초기에는 망상이나 헛것들을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기록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최종태는 계속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마치 뭔가를 찾으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이장님, 커피라도 드시겠어요? 성호는 최종태를 부엌으로 유도해서 거실에서 멀어지게 하려 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들른 거니까. 최종태가 갑자기 일어났다. 아, 그런데 성호야. 네. 혹시 아버지 땅 문서 같은 거는 찾았나? 예전에 강남 쪽에 땅이 있다고 하셨는데. 성호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역시 최종태의 목적은 그것이었다. 땅이요? 아,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 그럼 나중에 찾으면 연락해. 내가 부동산 쪽 일을 오래 해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최종태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갔다. 하지만 성호는 그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창문으로 지켜봤다. 확실히 뭔가 의심하고 있어. 성호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최종태가 아버지의 기록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성호는 급히 아버지의 상자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복사본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성호는 동네 복사점에 가서 아버지의 일기장과 중요한 증거들을 모두 복사했다. 그리고 원본과 복사본을 각각 다른 장소에 숨겨두었다. 이제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해. 성호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지만 30년 된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다. 그때 성호는 아버지의 일기에서 놓쳤던 부분을 발견했다. 1998년 6월 10일, 오늘 최종태의 집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마치 뭔가 썩는 냄새 같은. 혹시 그 집 지하에? 성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최종태가 피해자들의 시신을 자신의 집에? 1998년 6월 15일 확인해봤다. 최종태 집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난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없이는 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했다. 성호는 아버지가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하셨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정말로 최종태의 집에 시신들이 숨겨져 있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 볼까? 성호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성호는 최종태의 집 근처를 돌아봤다. 다행히 집에 불이 꺼져 있었다. 성호는 조심스럽게 뒤편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언급하신 창고를 찾아봤다. 정말로 작은 창고가 있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썩은 냄새는 아니었지만 뭔가 화학약품 같은 냄새였다. 설마 증거를 없애려고? 성호는 온몸이 떨렸다. 최종태가 최근에 뭔가 작업을 한 것 같았다. 성호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더 이상 혼자서 행동하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집으로 돌아온 성호는 결심했다. 내일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비록 30년 된 증거들이지만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은 자료들이었다. 분명히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확인받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 성호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일찍 아버지를 뵙고 싶은데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성호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성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봤다. 30년 동안 혼자서 이런 무거운 진실을 지켜오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다. 30년 동안 숨어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성호는 그날 밤 아버지의 용기를 본받아 자신도 끝까지 해낼 수 있기를 기도했다. 새벽 6시 성호는 잠에서 깼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맞았다. 어젯밤 최종태의 집 근처에서 맡았던 그 이상한 냄새가 계속 코끝에 맴돌았다. 화학약품 냄새. 마치 뭔가를 태우거나 녹이는 듯한 그 냄새. 정말로 증거를 없애고 있는 건 아닐까? 성호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봤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극한의 공포와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마치 스릴러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지만 이것은 현실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현실이었다. 아침 식사를 거른 채 요양원으로 향했다. 가방에는 아버지의 일기장 복사본 몇 권을 넣어두었다. 혹시 아버지께서 정신이 또렷하실 때 확인받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창가에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등이 많이 굽으셨고 머리는 온통 하얗게 되셨지만 오늘은 왠지 눈빛이 다른 날보다 또렷해 보였다. 아버지, 성호야.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일찍 왔구나. 네, 아버지. 어제 말씀하신 것들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성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셨다. 성호야, 어젯밤 꿈을 꿨어. 아니, 꿈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 무슨 꿈이요? 최종태가 그 사람이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어. 뒤편 창고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 성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의 꿈이 자신이 어젯밤 본 현실과 일치했다. 아버지, 혹시 그 창고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망설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성호야, 나는 30년 동안 확신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 뭘 말씀하세요? 그 창고에 그들이 있을 거야. 성호는 숨이 막혔다.
그들이라는 것은 피해자들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눈에는 30년 동안 억눌러온 고통이 스며 있었다. 나는 여러 번 확인하려고 했어. 하지만 무서웠어. 그리고 증거가 없었어. 아버지, 그럼 왜 지금까지? 성호야, 내가 나를 믿어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아버지는 성호의 손을 꽉 잡으셨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갑고 떨리고 있는지 성호는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버지가 모아두신 증거들로. 안 돼.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다. 그 사람은 너무 위험해. 경찰 중에도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 성호는 충격을 받았다. 최종태가 경찰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말인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20년 동안 이장을 하면서 쌓은 인맥들이 있어. 경찰서장도 구청장도 모두 그 사람 손 안에 있어. 성호는 절망감에 빠졌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신고로는 소용이 없다는 말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성호야, 언론에 제보해야 해. 그리고 검찰에 직접.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도중에 간병사가 들어왔다. 어르신, 연회객이 오셨어요. 성호와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봤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누구라고 하던가요? 최종태님이라고 하시는데 어제도 오셨다가 못 뵙고 가셨다고. 성호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최종태가 또 온 것이다.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 성호야, 절대 만나면 안 돼. 그 사람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간병사에게 아버지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고 말하려던 순간 문이 열렸다. 최종태가 간병사를 뒤따라 들어온 것이었다. 아, 성호야, 여기 있었구나. 최종태는 평소와 같은 친근한 미소를 지었지만 성호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장님, 어떻게? 아버지 안부가 궁금해서 일찍 들렀지. 그런데 성호도 이렇게 일찍 와 있네. 최종태의 질문에는 의심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저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그래, 효자네, 효자야. 최종태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는 최종태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지셨다. 그리고 성호의 손을 더욱 꽉 잡으셨다. 아버지께서 오늘은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성호가 최종태를 견제하려 했지만 최종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어르신,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치매 환자분들은 가끔 이상한 꿈을 꾸신다고 하던데. 최종태의 말에 아버지가 더욱 떨기 시작하셨다. 종태야. 아버지가 갑자기 최종태의 이름을 부르셨다. 그리고 무언가 말씀하려고 하셨다. 네, 어르신. 저 최종태예요. 너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성호는 아버지가 뭔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실까 봐 조마조마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최종태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너는 사람을 죽였어. 아버지의 말에 병실 안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최종태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미소로 돌아왔다. 어르신,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보시는 것 같네요. 성호야, 아버지께서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아버지, 진정하세요. 성호는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최종태를 바라보며 중얼거리셨다. 창고에 그들이 있어. 최종태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더 이상 친근한 미소는 없었다. 성호야, 아버지께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네. 의사에게 진정제를. 괜찮습니다. 성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성호야. 최종태가 성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설마 내가 아버지의 헛소리를 믿는 건 아니지? 그 순간 성호는 최종태의 눈에서 위협을 느꼈다. 더 이상 이웃집 친절한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차가우면서도 위험한 무언가가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갔다.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호가 그렇게 대답하자 최종태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그래? 그럼 안 됐네. 최종태는 그렇게 말하고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버지의 귀에 뭔가 속삭였다. 성호는 그 내용을 들을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별것 아니야. 그냥 어르신께 조심하시라고 했을 뿐이야. 최종태는 다시 가면을 쓴 듯 미소를 지었다. 성호야, 나는 이제 가봐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언하자면 최종태가 성호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가끔 옛날 일들을 너무 파헤치다 보면 본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 특히 가족들에게 말이야. 성호는 온몸이 굳어졌다. 명백한 위협이었다. 무슨 아무 뜻 없는 말이야.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지. 최종태는 그렇게 말하고는 병실을 나갔다. 하지만 나가면서 성호를 한 번 더 의미심장하게 바라봤다. 최종태가 나간 후 병실은 한동안 조용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떨고 계셨고 성호는 방금 전 상황을 정리하느라 머리가 복잡했다. 아버지,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성호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그 사람이 너도 없앨 수 있다고 했어. 성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형들도 성일이와 성민이도 위험하다고.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구나. 성호는 깨달았다. 최종태가 자신들의 대화를 의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호야, 이제 시간이 없어. 빨리 행동해야 해. 아버지가 간신히 말씀하시며 성호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다. 작은 종이였다. 성호가 종이를 펼쳐보니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기자야. 30년 전에 내 이야기를 들어준 유일한 사람이야. 지금은 큰 신문사에 있어. 이분에게 연락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그 사람만은 믿을 수 있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기력이 다하신 듯 눈을 감으셨다. 성호는 요양원을 나서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다. 혹시 최종태가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은 아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호는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종태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위협까지 가했다. 형들에게도 알려야 하나? 하지만 형들은 여전히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오히려 성호를 말리려고 할 것이었다. 집에 도착한 성호는 아버지가 주신 종이를 다시 펼쳐봤다. 박민수 기자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중앙일보라고 되어 있었다. 성호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민수 기자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제 이름은 김성호라고 합니다. 제 아버지 김종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김종석. 설마 30년 전 연쇄 실종 사건 목격자 그분 말씀이신가요? 성호는 놀랐다. 정말로 기억하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안전한 곳에서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얘기는 전화로 하기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오후 2시에 강남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날까요? 제가 위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성호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드디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은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최종태의 위협이 현실화될 수도 있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성호는 집 안의 모든 문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리고 침대 옆에 휴대폰과 호루라기를 준비해 두었다. 30년 동안 숨어있던 진실이 이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성호는 아버지의 용기를 생각하며 잠들려 노력했다. 30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견뎌내신 아버지처럼 자신도 끝까지 해낼 수 있기를.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성호는 강남역 근처 커피숍 앞에서 박민수 기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아버지의 일기장 복사본과 중요한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나올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성호는 손목시계를 자꾸 들여다봤다. 긴장 때문에 손바닥에 땀이 계속 났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맞아본 적이 없었다. 정말 믿어줄까? 30년 된 이야기를. 성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다. 지금까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과연 한 기자가 믿어줄 것인가? 혹시 김성호 씨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성호는 돌아봤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네, 저 김성호입니다. 박민수 기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 기자는 성호와 악수를 나누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빛에서 성호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안쪽 조용한 자리로 가시죠. 두 사람은 커피숍 가장 안쪽 구석 자리에 앉았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대화하기에는 충분히 조용했다. 김종석 어르신.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박민수 기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회상에 잠겼다. 30년 전에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당시 저는 신문사에 막 입사한 신참 기자였거든요. 아버지가 기자님께 뭐라고 하셨나요? 연쇄 실종 사건을 목격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경찰도 가족도. 박 기자의 말에 성호는 가슴이 아팠다. 30년 전에도 아버지는 같은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 저도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어요. 워낙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어서 흥미롭긴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럼 왜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박 기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르신의 눈빛 때문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르신처럼 진실한 눈빛은 드물었거든요. 성호는 박 기자의 말에 희망을 느꼈다. 그래서 가끔씩 그 사건들을 찾아보곤 했어요. 혹시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럼 아직도 미해결 상태인 건 아시는군요. 네. 7건의 실종 사건, 모두 30에 40대 남성, 모두 강남 서초 지역. 분명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공식적으로는 각각 별개 사건으로 처리됐어요. 박 기자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다.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연락을 주신 거죠? 어르신 상태가. 아버지께서 치매에 걸리셨어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기록들을 발견했습니다. 성호는 가방에서 일기장들을 꺼냈다. 박 기자의 눈이 커졌다. 이게 어르신이 직접 쓰신 거예요. 3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성호는 사진들과 다른 증거 자료들도 보여줬다. 박 기자는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봤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이 정도면. 박 기자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하셨나요? 아니요. 가족들한테는 말했지만 믿어주지 않았고. 다른 사람은요? 혹시 관련된 사람들이나. 성호는 순간
최종태 생각이 났다. 사실 의심받는 사람이 저희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 기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누구죠? 최종태라는 사람인데 현재 저희 동네 이장이에요. 최종태. 박 기자가 그 이름을 메모했다. 어르신이 30년 전에도 그 이름을 언급하셨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당시에는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박 기자가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다. 이 기록들이 있다면 상황이 다르죠. 특히 이 사진들. 기자님, 정말 도와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만약 정말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면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박 기자는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최종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어요. 과거 이력이나 아버지가 이미 조사해 놓으신 자료가 있어요. 성우는 최종태에 대한 아버지의 조사 파일을 보여줬다. 박 기자는 그것을 보며 감탄했다. 어르신이 정말 대단하셨네요. 이런 조사를 혼자서 해내시다니. 기자님, 이걸로 기사를 쓰실 수 있나요? 박 기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기사를 쓰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뭘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단 최종태의 과거 이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당시 수사 기록도 다시 들여다봐야 해요. 그리고 박 기자가 말을 멈추고 성우를 진지하게 바라봤다. 가장 중요한 건 어르신의 직접 증언이에요. 치매에 걸리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성우는 망설였다.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 가끔 정신이 또렷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라면 그럼 제가 요양원에 찾아뵐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성우는 어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을 박 기자에게 말했다. 최종태의 위협적인 행동과 말들을. 그렇다면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제가 먼저 경찰 쪽에 비공식적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르신을 뵙겠습니다. 경찰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으로는 경찰 중에도 최종태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고. 걱정 마세요. 저한테는 믿을 만한 경찰 연락처가 있어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 제 선배가 있거든요. 박 기자는 성우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혹시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24시간 연락 가능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자료들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 다른 곳에 숨겨두는 것도 좋고요. 이미 그렇게 해놨어요. 잘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기자와 헤어진 후 성우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아버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을 만난 것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감시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은 흰 봉투였다. 봉투를 열어보니 간단한 메모가 들어 있었다. 너무 깊이 파지 마라. 가족이 소중하다면. 성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최종태가 보낸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성우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문을 잠갔다. 그리고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야. 혹시 오늘 집에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어? 이상한 사람, 무슨 소리야? 그냥 혹시나 해서. 그리고 며칠 동안 조심해. 성우야, 너 요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성우는 형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박 기자의 취재 결과를 기다려봐야 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하라고. 그날 밤 성우는 잠들 수가 없었다.
창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메모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족이 소중하다면 최종태는 이제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벽 3시경 성우는 창밖을 내다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려고 하니 그림자가 사라졌다. 정말로 감시하고 있는 건가? 성호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다. 아버지를 30년 동안 괴롭혀온 그 인물이 이제는 자신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에. 다음 날 아침 박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성호 씨, 어젯밤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사실 위협 편지를 받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경찰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30년 전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네요. 성호는 가슴이 뛰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어르신을 뵈러 가도 될까요? 네, 좋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요양원도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럼 오후 3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성호는 아버지께 미리 연락드렸다. 오늘은 꼭 정신이 또렷하셨으면 좋겠다고. 30년 동안 숨어있던 진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성호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아버지, 30년 동안 혼자 견뎌내신 그 용기를 저도 이어받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어요.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박민수 기자가 요양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 정각이었다. 성호는 이미 30분 전부터 아버지 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다행히 아버지의 컨디션이 좋아 보였다. 눈빛이 또렷했고 성호를 알아보셨다. 아버지, 오늘 기자님이 오세요. 30년 전에 아버지 얘기를 들어주셨던 분이에요. 박민수, 그 젊은 기자.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에 성호는 놀랐다. 치매에 걸리셨지만 30년 전의 중요한 기억들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네, 맞아요. 이제는 큰 신문사에서 일하세요. 얼마 후 박민수 기자가 병실에 들어왔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를 드렸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30년 만이네요. 아버지는 박 기자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그때 그 젊은 기자. 많이 늙었구나. 어르신께서도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박 기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으며 녹음기를 꺼냈다. 어르신, 30년 전 그 일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다. 1992년 11월 23일. 그날 밤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30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비가 내리던 밤이었어. 나는 잠이 안 와서 밖을 걷고 있었지. 그때 반포천 다리 밑에서 아버지는 그날 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박 기자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었다. 그 사람, 최종태가 박영수 씨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걸 봤어. 그리고 아버지가 말을 멈추시고 눈을 감으셨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인 것 같았다. 괜찮으시면 계속해 주세요. 그 사람이 박영수 씨를 죽였어. 내가 직접 봤어. 박 기자와 성우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것은 살인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증언이었다. 어르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갔어.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슬퍼졌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늙은이의 착각이라고 했어. 심지어 가족들도. 성호는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래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신 건가요? 그래, 나라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들을 위해서라도. 박 기자가 성우가 가져온 일기장을 펼쳐 보였다. 어르신이 직접 쓰신 이 기록들. 정말 대단합니다. 아버지는 일기장을 보시며 눈에 눈물이 고이셨다. 30년 동안 혼자였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이제는 다릅니다. 박 기자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다. 최종태가 들어오고 있었다. 성호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어떡해. 성호야, 아버지 문병 왔는데. 최종태는 박 기자를 보고 멈춰섰다. 이분은 박 기자가 일어나며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박민수 기자입니다. 최종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기자요? 무슨 일로? 어르신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옛날 이야기. 최종태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치매 환자의 옛날 이야기를 기사로 쓰시려는 건가요? 박 기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때로는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중요한 역사가 숨어 있거든요. 최종태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지셨다. 어르신,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혹시 이상한 꿈이나 환상 같은 건 없으시고? 아버지는 최종태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꿈이 아니야. 내가 본 것은 꿈이 아니야. 어르신, 치매 환자들은 가끔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시거든요. 최종태가 박 기자에게 말했다. 이분은 요즘 30년 전 일을 자꾸 실제 있었던 일처럼 말씀하세요. 박 기자는 최종태를 유심히 바라봤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옛날 일들을요. 성호는 최종태와 박 기자 사이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장님께서는 30년 전부터 이 동네에 사셨나요? 박 기자의 질문에 최종태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저는 1990년에 이사 왔습니다. 그럼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아시겠네요? 무슨 사건 말씀이시죠? 박 기자가 일기장을 펼치며 말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연쇄 실종 사건들 말입니다. 최종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어르신의 망상이에요. 치매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모두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고. 박 기자는 차근차근 최종태를 몰아붙였다. 어르신은 그 모든 사건들을 목격하셨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범인이 누구인지도 안다고 하시고요. 최종태는 더 이상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버지가 더욱 떨기 시작하셨다. 무서워. 성호가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최종태를 바라보며 중얼거리셨다. 죽였어. 그 사람이 죽였어. 최종태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박 기자가 막아섰다. 이장님, 어르신이 놀라시니까 조금 떨어져 계세요. 이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요. 최종태가 소리를 지르자 간병사들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흥분하셔서. 박 기자가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종태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다. 어르신, 너무 옛날 일에 매달리지 마세요. 가족들만 힘들어져요. 그는 성우와 박 기자를 번갈아 보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노인의 망상에 현혹되면 안 되죠. 최종태가 나간 후 병실은 한동안 조용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떨고 계셨고 성우는 아버지를 달래드리느라 바빴다. 어르신,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박 기자가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으셨다. 기자,
기자 양반, 믿어주겠어? 네, 어르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며 눈을 감으셨다. 병실을 나선 박 기자와 성호는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했다. 방금 그 사람,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르신 앞에서 너무 과격하게 반응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해야겠어요. 그리고 박 기자가 성우를 진지하게 바라봤다. 정말 조심하세요. 오늘 이후로 그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집에서 박 기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확신이 섰어요. 어르신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정말요? 네. 그리고 최종태라는 사람도 확실히 의심스러워요. 내일부터 그의 과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예정이에요. 조심하세요. 성호 씨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며칠 동안은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성호는 형들에게 연락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형, 나 좀 도와줘. 정말 중요한 일이야. 큰형 성일이 성호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왔다. 성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성호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형에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던 성일이도 박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해졌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네, 형. 그리고 이제 위험해졌어요. 성일이는 동생 성민이도 불렀다. 세 형제가 모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고 계셨다니. 성민이도 충격을 받은 듯했다. 우리가 왜 몰랐을까? 30년 동안 아버지께서 혼자 감당하려고 하셨나 봐요. 그날 밤 세 형제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함께 읽었다. 그리고 30년 동안 아버지가 겪으셨던 고통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성일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라도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해. 성민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세 형제는 힘을 합쳐 아버지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30년 만에 가족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최종태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진실을 향한 싸움은 이제 더욱 치열해질 예정이었다. 박민수 기자의 첫 번째 기사가 나간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중앙일보 일면에 큰 제목으로 실린 기사는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30년간 숨겨진 연쇄살인의 진실. 치매 노인의 일기장이 밝혀낸 충격적 사실. 성호는 새벽부터 신문을 사러 나갔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가 전국 신문에 실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함도 느꼈다. 드디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진 것이다. 기사는 아버지의 30년간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팩트체크와 함께 당시 수사의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종태에 대한 의혹도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성호야. 현관문이 열리며 큰형 성일이 들어왔다. 손에는 같은 신문을 들고 있었다. 형, 봤어? 응,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성일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된 것 같아. 그때 성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민수 기자였다. 성호 씨, 기사 봤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 경찰에서 공식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대요. 그리고 박 기자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다. 최종태가 어젯밤에 갑자기 집을 떠났어요. 뭐라고요? 이웃들 말로는 큰 트럭으로 짐을 옮기더래요. 새벽에 몰래.
성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도망치려는 것이었다. 그럼 이제 경찰이 수배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의 집을 수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성호는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다. 이 소식을 아버지께 알려드리고 싶었다. 요양원에 도착하니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계셨다. 오늘은 신문을 읽고 계셨다. 성호가 가져다 드린 신문이었다. 아버지, 성호야.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다. 봤어. 신문에 나왔어. 네, 아버지. 이제 모든 사람이 아버지 말씀을 믿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가슴에 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30년 만이구나. 아버지, 최종태가 도망갔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안도와 동시에 아쉬움이 스쳤다. 도망갔다고? 네, 어젯밤에 갑자기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 아버지가 30년 동안 마음에 품고 계셨던 피해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한대요. 분명 뭔가 나올 거예요. 그날 오후 TV 뉴스에서 최종태의 집 수색 장면이 생중계되었다. 성호는 형들과 함께 아버지 병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지금 수사팀이 최종태 씨의 집 뒤편 창고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창고 지하에서 의심스러운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TV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셨다. 30년 만에 2시간 후 결정적인 뉴스가 나왔다. 최종태 씨 집 지하에서 다수의 인골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7구의 시신이 확인됐으며 아버지가 흐느끼기 시작하셨다. 30년 동안 품고 계셨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이제 그들도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성호와 형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혼자 짊어지고 계셨던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피해자 가족들이 요양원을 찾아왔다. 30년 만에 가족의 행방을 알게 된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수 씨의 부인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다. 30년 동안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어르신이 포기하지 않고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야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미안해요. 더 빨리 밝혀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이 없었다면 영원히 모를 뻔했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의 상태는 급격히 좋아졌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 보이셨다. 성호야,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박민수 기자는 연속으로 후속 기사들을 써나갔다. 최종태의 과거, 수사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고령자 증언의 중요성에 대한 기사들이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고령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박 기자의 마지막 기사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치매 환자나 고령자들의 증언을 무조건 망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세심하게 들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 달 후 최종태가 중국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곧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 아버지, 범인 잡혔어요. 성호가 알려드리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평온함이 있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해 가을, 성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책으로 출간했다. 제목은 기억은 사라져도 진실은 남는다였다. 출간 수익금은 모두 치매 환자 가족들과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기부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김종석 어르신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 독자가 보낸 편지였다. 겨울이 되자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다. 치매도 진행되었지만 무엇보다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다. 성우야, 나 이제 많이 피곤해. 아버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니야, 이제 됐어. 할 일은 다 했어. 성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버지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아버지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래, 그래서 다행이야.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시며 눈을 감으셨다. 성우야, 고마웠어. 나를 믿어줘서.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장례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피해자 가족들, 동네 주민들,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읽고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까지. 김종석 어르신은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박민수 기자가 조사에서 말했다. 30년 동안 혼자서 진실을 지켜내신 분입니다. 장례를 마친 후 성호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 성호에게. 편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타났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떠난 후일 것이다. 30년 동안 무거운 짐을 혼자 졌는데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해해 주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내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고 믿었다. 이제 그 일을 내가 이어받았구나. 자랑스럽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진실을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삶도 소중하니까. 마지막으로 나를 믿어준 내게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버지가. 성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과 격려가 가슴 깊이 와 닿았다. 1년 후 최종태의 재판이 끝났다. 그는 7건의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었다. 김종석 씨의 30년간의 기록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버지의 공로를 인정했다. 그날 저녁 성호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묘비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진실은 남는다. 아버지, 진실이 승리했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지켜오신 그 진실이.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에 국화꽃잎들을 흩날렸다. 마치 아버지가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성호는 그날부터 김종석 재단을 설립했다. 고령자들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미제 사건들을 재조사하는 재단이었다.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묻힌 진실들을 찾아내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기억은 사라져도 진실은 남는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군가의 일기 속에서 세상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성호는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하며 다짐했다. 아버지가 심으신 진실의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30년간의 침묵이 끝나고 영원한 기록이 시작된 것이다. 기억은 사라져도 진실은 남는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김종석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이런 진실의 증언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기억이 흐릿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증언들 중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석과 같은 분들의 용기와 신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그리고 묻힌 진실들이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기다릴 줄 압니다. 30년이든 70년이든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도
당신의 증언도 소중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실이 빛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추억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